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까지는 제가 연주를 들었고요. 오늘은 거의 천상의 소리, 제가 들어본 소리 중에는 너무 아름다운 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2부 성가대 솔리스트이시고요. 우리 김현진 집사님 아시죠? 우리 김현진 집사님. 오늘 이렇게 신경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없이 하시면. 아무튼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연차가 안 돼서 참석을 이제 지금 신랑이랑 같이 하지 못하는데 너무나 이해되고 공감되는 그 부부 간의 언어가 참 많아서 좀 걱정이 되면서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바울의 기도라는 곡인데, 바울의 기도 중에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어떤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가형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많이 변화되고 강건하여져서 남은 삶이 좀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본인의 기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애착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안정형 애착이 아닌 분들은 사실은 안전기지가 되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불안형은 좀 집착을 버리고 내가 상대방하고 정서적 거리를 좀 두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조율돼야 되는 두 가지 욕구가 뭔지 말씀드렸죠. 자유와 친밀감. 관계 안에서는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친밀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친밀감도 있어야 되지만 자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담자들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유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친밀감이 더 중요한 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친밀감도 중요한 분. 네, 또 저는 자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친밀감도 느끼지만 자유가 제한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남편은 친밀감이 더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관계 안에서 굉장히 잘 조율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안전기지는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중요한 사람 뭐예요? 정서적으로 거리를 조금 둘 때 편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안형들은 상대방하고 정서적 거리를 내가 좀 두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회피형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친밀감 형성되고 서로 안전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애착 유형 검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부모학교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애착은 한 70% 정도가 전수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내가 내 엄마하고 형성한 애착, 그게 내 아이와의 관계에 흘러가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관계 경험이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내 엄마가 내한테 했던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하거든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경험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면서, 안전기지가 뭔가를 경험하신다면 내 아이한테도 안전기지가 되실 거고, 그러면 아이가 안정형으로 바뀌겠죠. 저희 아이는 어릴 때 회피 애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는데 뭐 친정에 맡기고 어디 갔다가 오면 아이가 저한테 달려오거나 엄마가 없다고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양육자가 여러 명이어서 친정엄마 아빠가 늘 이렇게 뭐 저희 집에 오시기도 하고, 뭐 그다음 친정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 나름대로 애착이 어떤 식으로든 다중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내가 없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걸 자세히 보면서 내가 회피 애착이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회피 애착이었을 수 있겠다. 예. 근데 지금은 아이도 획득된 안정형으로 바뀐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면 내 아이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 연습 과정으로 그걸 삼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 연구는 하버드 내에서요, 75년간 장기 종단 연구를 한 결과를 저 연구의 4번째 책임자가 브리핑하는 장면이거든요. 인간은 과연 뭘로 행복하게 사는가?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한가에 관한 굉장히 대규모 오랫동안 진행된 연구죠. 그래서 저 연구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다 같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나름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See what really keeps people happy and healthy. We did that. For 75 years, we've tracked the lives of 724 men. Year after year, asking about their work, their home lives, their health. Almost all projects of this kind fall apart within a decade because too many people drop out of the study, or funding for the research dries up, or the researchers get distracted, or they die, and nobody moves the ball further down the field. But through a combination of luck and the persistence of several generations of researchers, this study has survived. About 60 of our original 724 men are still alive, still participating. 그럴 리가요. 영상이 없다고요? 아, 진짜요?
participating in the study. 제가 저 혹시 안 될까봐 노트북을 갖고 왔는데 노트북을 제가 센터에 있으면서 저걸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 또 마우스를 두고 왔네요. 제가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저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은요. 하버드대에서 75년간 불 켜셔도 돼요. 75년간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뭔가? 결론은 관계예요. 관계인데 부부 간의 행복한 관계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그 사람의 건강, 인지적인 능력, 모든 것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고독 이것이 굉장히 해롭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건강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인데 저 책으로도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근데 부부 관계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왔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부부 관계라는 게 가정에서 얼마나 중심이 인지 그 다음에 존 가트만이 얘기했던 그러면 부부가 서로 관계가 깨지도록 하는 10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것들은 과연 뭐였는지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안전기지가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왔죠. 그러면서 제가 부부를 회복시키는 건 2가지 트랙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현재 관계를 선순환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과거의 성장사나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를 극복하고 또 그것들을 서로 조율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2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부를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요. 에너지가 정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2006년에 그 기독교 치유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 10년쯤 있었는데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지식들을 접하면서 2006년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저는 사실 상담실에 근무하고 싶어서 이걸 배운 게 아니고요. 그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부모, 엄마, 아이 관계고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부부 관계인지 정말 알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게 저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다가 상담실에 결국은 근무를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거는 뭔가? 부부 관계를 경작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경작하는 거. 친밀감 안에서 우리 부부가 서로 잘 지내도록 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난을 멈추고. 첫 번째, stop the blame. 비난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비난을 멈추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한 결혼은 강한 2사람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어디에 의존하거나 한 사람이 지거나 이래서는 절대 건강한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서로 잘 표현하는 2사람, 그 사람들이 잘 조율해낼 때 건강한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하고 남편이.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에 에너지를 들이셔야 되죠. 근데 제가 그거를 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오늘 스카펙 박사의 책을 다시 보게 됐는데 이 사랑이 뭔가에 대한 얘기, 사랑은 아니다. 이런 챕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 읽어드리려고 제가 급해서 쓰고 나서여서 갖고 왔는데, 자,
사랑의 느낌에는 제한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누구에게 집중시킬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의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참사랑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압도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게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는 결정인 것이다. 사랑과 사랑의 느낌을 혼동하는 보통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자기 기만을 하게 된다. 한 알코올 중독자 남자가 당장에 그의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야만 할 절실한 상태에 있는데도 가족에게 가볼 생각은 않으면서 술집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술집 주인에게 나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자. 이처럼 아이들을 대체로 소홀하게 돌보는 사람들도 자식들을 매우 사랑하는 부모라고 자처한다. 이렇게 참사랑과 단지 사랑의 느낌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위안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감정 속에 사랑한다는 느낌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쉽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행동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참사랑이란 의지적인 행동이며 그것은 사랑의 순간적인 느낌이나 단순한 애착의 단계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랑이란 행동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선과 악처럼 객관적인 것이지 순수하게 주관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게 스크백 박사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적으로 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그 관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의지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는 뭐예요? 내가 매 순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낭만적 사랑을 지나고 동반자적 사랑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보시면 이거는 로버트 스턴버그가 1986년에 사랑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테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모바일로 드리려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테스트가 잠겨버렸더라고요. 모바일로 점수가 다 나오는 게 있었는데, 사랑의 세 가지 요소는 뭔가? 열정, 친밀감, 헌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고 사랑의 세 가지 요소인데, 열정은 뭔가? 굉장히 생리적인 요소, 열정적 사랑에서 보이는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만들어내는 그 사랑의 느낌이 주인 게 열정이죠. 그 다음에 친밀감은 사랑의 정서적인 부분, 열정적 사랑이 변하면 친밀감이 더 짙어지는 사랑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 이거는 의지적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삼각형 테스트를 각 파트의 점수가 나오면서 요 삼각형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평균이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의 사랑을 한번 요 잣대로 한번 보세요. 남편과 사랑 안에서 얼마나 열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얼마나 친밀감의 요소가 있는지, 얼마나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열정의 요소는 좀 불러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 눈에 좋아 보이는 옷을 입었을 때는 멋있다고 피드백해요. 네. 당신 그거 입으니까 오늘 되게 멋져 보인다. 우리 남편 진짜 근사하다. 이렇게 피드백하거든요. 남편도 저한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출하거나 할 때 남편하고 외출하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나서지, 작정하고 외출할 때는 아무렇게나 해서 나서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쓰고, 남편도 그렇게 하고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친밀감을 쌓으려고 하는 시도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도 그 사역 때문에 싸우다가 저희 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 무렵에 그 토요일은 남편이 사역을 하지 않기로 하고 11시부터 한 4시까지 가볍게 아점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뭐 아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쇼핑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갖는, 아니면 뭐 미술관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데를 가거나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서 친밀감을 쌓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앞으로 남편이나 저나 바빠질 것 같으면 그 전에 친밀감을 쌓는 시간을 확보해요. 왜? 남편은 7월 달에 단기 선교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7월 달에 토요일마다 막 학회도 있고 스케줄이 막 있단 말이죠. 참석해서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는 평일 하루 연차를 남편이 쓰고 저도 연차를 쓰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아무 일이 없이 두 사람 간의 친밀감을 목적으로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시간을 가지라는 권면은 모든 부부 치료 프로그램에서 동일해요. 이 시간이 없이 친밀감이 쌓이지 않죠. 헌신은 뭐예요? 매 순간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쓰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기로 매번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말에 내가 잘 응대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하고, 남편 또한 대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긴장감과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 여러분 텃밭 가꾸시면 어때요? 늘 해야 되잖아요. 풀도 뽑고, 또 비 오고 나면 풀 난 거 뽑고, 그 다음 또 비료주고, 또 뭐 씨 뿌리고. 이게 경작이죠. 경작. cultivate. 이게 관계를 경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제3자 사회적 관계 생각해 보세요. 관계는 맺고 있는데 오랫동안 안 만났던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 한 번쯤 만나야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들죠? 근데 남편하고는 그렇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뭐 가족끼리 왜 이래, 아침 저녁에 맨날 보는데. 예.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만나서 눈 맞추고 얘기하고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친하지. 집에서 있지만 그런 거 안 하면 안 친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 박사의 책에서 이 사랑에 대한 구분,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예,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그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로스 캠벨 박사, 소아정신과에서 로스 캠벨 박사가 쓴 진정한 자녀 사랑에 보면 그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해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아이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거. 그게 원인이었다. 자, 그럼 부부간의 문제는 뭐겠어요? 그걸 대입해 보면 서로 사랑하죠.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상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하면서 한번 볼게요. 오랜 관계에 익숙함이 된다고 해요. 익숙함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게 하려면 남편도 아내도 사랑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탱크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탱크가 차면 가슴이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가 꽉 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별거 안 해도 되게 만족스럽죠. 근데 사랑의 잔이 비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저희 집에는 남편이 하기로 했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한 봉투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전 진짜 너무너무 많이 실험해봤어요. 똑같이 그 봉투가 있는데 남편과 친밀감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는 그 봉투가 안 거슬려요. 남편이 진짜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편하고 친밀감이 떨어지면 봐봐, 저 재활용 쓰레기 저렇게 또 몇 조째 안 하고 저기 뒀지. 이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요 친밀감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스턴버그의 이론에서 말하는 친밀감을 쌓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 친밀감. 그 열정도 어느 정도 쌓아야죠. 그죠? 열정을 쌓는 거는 생리적인 부분이니까 스킨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킨십 좀 집에 가서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스킨십을 평소보다 좀 많이 해보셨어요?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어색하셨어요? 아니죠. 어떻다고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팀장님 어떠셨어요? 아, 돈 달라고요? 갑자기 거기서 돈이 왜 나오죠? 그러게, 그거는 그건가 보다. 부부에 대해서 통장 이론이 있거든요. 예, 통장 이론이 어떤 거냐면 좋은 감정을 많이 쌓아라. 자꾸 좋은 감정을 쌓아놓으면 결국은 그 좋은 감정이 쌓여 있으면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크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감정을 쌓아라.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존 가트만은 어느 정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죠. 데이터가 뭐냐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상호작용 한번 보세요. 긍정적 상호작용 뭐예요? 어머 당신 오늘 멋지네.
해줘서 고마워. 우리 남편 날마다 미생물 키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생물 뚜껑을 맨날 열어봐요. 그러면 미생물 키운다고 진짜 애쓰네. 진짜 신경 쓰이겠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음식물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뭐 또 생각해보니까 잘 산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긍정적 상호작용이죠. 부정적 상호작용 뭐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고춧가루를 씻어서 버려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기를 살 수가 있어? 뭐 뒤에 한마디 더 달아서 아마 남자가 만들어서 남자가 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정적 상호작용이죠. 그 비율이 5대 1 이상 돼야 된다고요. 5대 1. 성장하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나온 데이터죠. 이론이 아니고 가설이 아니라. 자, 그럼 여러분 관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난 멈추고 경멸하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담쌓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싸우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 분을 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날 해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올 비폭력 대화로 자기 욕구를 얘기하고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쌓는 시간을 갖고 친밀감을 쌓을 때 서로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러면 안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는데 어떻게 안 친해져요? 그러니까 그 스카펙 박사의 책에도 상담실은 굉장히 그 감정이 전이될 수 있는 곳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말 경계를 잘 세우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 개인 분석 받아본 적이 있는데 개인 상담 받은 적이 있는데 받으면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가면 사실 저도 상담사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비싼 피를 내고 받을 거 아니에요. 배우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 비용에 흡족한 상담을 받은 건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회기로 치면 10회기 받는 동안. 근데 그날 내일 상담이다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 자체, 돈을 내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온전히 내 편이 돼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 감정에 공감하고, 물론 행동은 코칭하지만 감정에는 공감하고 온전히 정서적으로 내 편이 돼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가 결국은 그런 편이 되면 안 친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부 상담이 뭐겠어요? 이거를 시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지는 점은 얘기하는 거고 막 여러분한테 지금 지난 시간부터 동시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 상담은 이걸 하나씩 하는 거죠. one by one, 스텝 바이 스텝으로 탐색하고 통찰을 일으키고 실행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게 부부 상담이지 무슨 별수가 있겠어요. 상담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거 실천하시면 부부가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볼 텐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의 5가지 언어 해보니까 여러분은 뭐였던가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답이 있나요? 그냥 내 언어라는데. 저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신체적 접촉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거 봉사. 여러분은 뭐였어요? 모바일로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해보셨죠? 뭐였어요? 관심 없으세요? 봉사, 그러게. 예, 인정하는 말도 있고, 그죠? 스킨십도 있고, 선물도 있죠. 자, 저희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때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10몇 년 전에 이 사랑의 언어 세미나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게리 체프만의 책이잖아요. 이 게리 체프만이 아마 한 번의 이혼을 경험한 분일 거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임상의 결과잖아요. 이 사랑의 언어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더라. 근데 이게 안 맞아서 사랑을 못 느껴서 관계가 깨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저희 남편한테 받은 이 선물이 생각났어요. 뭘 것 같으세요? 하트죠. 소리도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나서 그때서야 남편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이걸 왜 사왔어? 이걸 남편 출장 가서 사온 거예요. 네, 이해 안 되시죠, 팀장? 팀장이 보세요. ENFP인데도 이해 안 되잖아요. ISTJ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서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디 출장을 가서 어느 미술관 기념품 샵에서 1시간을 걸려서 골랐대요. 다른 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1시간을 걸려서 골랐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 빨간 우단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이 우단 주머니 속에서 이거를 꺼내서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기뻐할 거라 이게 자기 마음이라고 느껴서 너무나 기뻐하고 제가 이거를 소중하게 넣어두고 자기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서 흔들어 보기를 원했대요. 이게 저희 남편 40대 중반 정도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듣고 내가 우리 남편을 몰랐나 지금까지 몰랐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는 제일 마지막에 온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전 정리를 잘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다녔냐면 그냥 굴러다니기도 했어요. 정리를 잘 못하니까 여기저기. 근데 그럴 때 마음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워 N이잖아요. 저희 남편은 MBTI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스카펙 박사가 말하는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사랑한다 안 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라잖아요. 왜?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저희 남편 선물 사와요. 뭐 어떤 언니하고 제주도 가거나 이렇게 하면 뭐 자기 이름에 이니셜이 새겨진 뭐 만년필이든지 어디 가면 선물 사와요. 근데 남편한테는 부탁하거든요. 난 사랑의 언어 선물 아니니까 선물 안 사와도 된다고. 전 사랑의 언어 두 번째 언어는 봉사잖아요. 저희 남편 스킨십은 되게 잘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스킨십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스킨십에 어느새 익숙해졌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스킨십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안전한 사람으로 느끼고 획득된 안정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엔 전 스킨십이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죠. 자, 인정하는 말. 모든 남편 상담실에 오시는 안 오는 분 모르겠고 오시는 모든 남편들의 사랑의 언어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예,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보내세요? 부부만 함께하는 시간. 이거 사랑의 언어든 아니든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만 함께하는 시간 보내시나요? 안 보내시나요? 보내시죠? 그 시간 보내셔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모든 부부 치료에서 권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이 빠지면 2주 한 번이 되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그 시간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이들 많이 컸잖아요. 다 대학까지는 않았지만 많이 컸기 때문에 이 시간 보내셔야 되고 이때 두 분이 충분히 공감하고 친밀감 쌓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쌓은 친밀감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자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성숙한 자가 먼저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아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예, 자 남편이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제 입장에서 남편이 먼저 하면 좋겠지만 제가 여자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없고 저 되게 애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스 캠벨 박사의 진정한 자녀사랑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사랑을 흘려보냈는데 그 사랑을 몇 배로 되갚아 주지 않는 아내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저는 그 책을 보고 알았어요. 전 사실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우기면 뭐해요? 네, 진정한 자녀 사랑. 그 책은 자녀 교육서예요. 자녀 교육서인데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오고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알라딘에서 아직 출판돼요. 절판 안 됐어요. 스테디셀러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래서 부모학교에서 제가 아마 소개했을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뽑아놓진 않지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얻는 곳이 남편의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이거를 제가 결혼 예비학교에서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자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면 남편분들이 어떻겠어요? 불편하시겠죠. 저는 남자 상담사나
누가 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적인 기반을 알고 싶어요. 어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로스 캠벨 박사 그렇게 주장하는지. 로스 캠벨 박사는 제가 알기로 내비게이터 멤버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가 내비게이터 출판사예요. 내비게이터 아시죠? IBF 같은 그런 그룹.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충분히 사랑하면 몇 배가 돼서 돌려주지 않는 아내를 본 적이 없대요. 한번 해보세요. 돌려주나 안 주나? 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무심하던, 저희 남편은 폭력적이진 않죠. 단지 무심한 사람이죠. 무심한 게 더 힘들어요, 때로는. 근데 예, 폭력적이면 싸울 수나 있죠. 예, 근데 무심한 우리 남편이 굉장히 그 섬세하게 나의 욕구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서 그 마음들이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잘 보고 잘 사랑하고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걸 느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해보셔야 돼요, 그죠? 자, 함께하는 시간 꼭. 자, 그 다음에 선물은 뭐 지금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면 하셔야 되는데 재정을 아끼시는 분들은 힘드시죠. 그렇지만 게리 체프먼은 재정을 아끼는 사람도 선물을 한번 해봐라. 그게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봉사죠. 자, 제가 사랑의 언어 두 번째 봉사인데 저희 남편 정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 잡이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집에서 집안일을 나눴는데 제가 풀타임을 가지면서 빨래 돌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저희 세 명이 과일하고 뭐 야채 도시락을 싸서 아침에 먹는데 그것들을 잘라서 넣고 이게 저희 남편 하는 일이에요. 그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을 알아서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바닥이 너무 더러운 것 같고 막 장마도 질 것 같은데 바닥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강의 준비하다가 말고 바닥을 닦았단 말이죠. 근데 저희 남편은 그거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을 닦으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아서 그 리클라이너를 접고 다리를 마치 발레리나처럼 요렇게 올렸다가 저렇게 올렸다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뭐 자기 일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제 마음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남편 일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하는 건데 왜 마음이 상할까? 내 마음을 보니까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사랑의 언어가 봉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내일 강의 준비인데 내가 닦을게. 자, 34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34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최성애 박사님, 우리나라의 존 가트만 그 감정 코칭 부부 치료를 들여온 최성애 박사님이 미국의 서점에서 보셨다는데 미국 서점에 가니까 Porno for Woman이란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열어보셨대요. 안에 본인은 야한 사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진으로 꽉 찼냐면 남편이 집안이라는 사진. 여자들은 남자가 집안일을 할 때 성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헬스장 가시지 마시고 예, 보디빌딩 하지 마시고 집에서 나 아내를 잘 도와주는 거 조율하셔야 되겠죠. 남편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그래서 저희 남편은 옛날에 비하면 하는 거죠. 옛날에 집에선 정말 스푼 하나도 안 씻는데 교회 남성교회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는 남편. 제가 예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예뻐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 너무너무 온유해요, 인상이.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희 집사 맨날 시켜 먹지? 아니거든요. 저 김장도 해요. 저 김치 잘 담아요. 예. 근데 저한테 맨날 시켜 먹지? 살림은 한 집사가 다 살지? 권사님이 이러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화나죠. 그럼 집에 와서 그 얘기하면 저희 남편 권사님한테 가서 말해. 내가 뭐라고 안 했잖아. 아이고 참. 육체적 접촉, 이거는 할로우 실험 보면 육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6개월만 육체적 접촉이 없이 부부가 지내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행동을 스탑하게 된대요. 생리적으로. 그러면서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대요. 이 육체적 접촉에 과학적 근거가 있죠. 옥시토신이 분비돼야 돌볼 거 아니에요. 구태여 해석하자면.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접촉은 원하는 만큼 하는 거 굉장히 위안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잠자리를 아내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되게 불만이시더라고요. 젊은 분도 그렇고 뭐 나이대별로. 근데 아내들이 원하는 건 정서적으로 교감되고 소통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밀한 허그를 훨씬 더 원하시더라고요. 네, 잠자리보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마음이 열려야지 잠자리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잠자리만 원하는 분들은 이 육체적 접촉에 사랑의 언어를 쓰셔야 되겠죠. 예. 근데 사랑의 언어가 제1 사랑의 언어 육체적 접촉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이러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존 가트맨 박사는 그럼 36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의 공간을 꾸미고 부부의 삶을 관찰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설을 세우지 않고 도대체 어떤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 때문에 깨지더라. 그래서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차이는 성격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상호작용 패턴이더라. 이걸 발견해낸 게 존 가트만 박사의 굉장히 기여죠. 그래서 첫 번째 독은 비난이죠. 당신 청소한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탁자 부스러기 그대로 있네. 절대로 그 일을 결코 하지 않네. 하겠다고 한 거 당신 정말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아래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10년경에 요거를 배웠는데 남편한테 이 비난을 스탑하기 어려웠다고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쌓인 것들이 있어서 남편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편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부부일수록 회복이 쉬운 거예요. 쌓인 감정이 없으니까. 자,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성장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안에서 먼저 성장한 분이 계시겠죠. 영적으로. 그분이 먼저 비난을 스탑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은 뭐예요? 경멸도 저 했던 거. 사실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약간 경멸이 섞여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팔다니 막 이런 거. 남자가 만들고 남자가 샀을 거야 뭐 이런 거. 경멸이 섞여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저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 하나 경멸. 이런 투의 대화들이죠. 당신이 제대로 하는 일이나 있어?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자, 부드럽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요청을 얘기하는 거. 이거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자, 세 번째 도는 방어예요. 상대방으로부터 폭언을 당하면 방어 욕구가 생기죠. 그럼 자, 보세요. 이미 청소 끝냈어야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스펀지를 못 찾아서 그랬다나. 스펀지 어디 뒀어? 이거 익숙한 장면인가요? 아닌가요? 저희 집은 꽤 저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남편한테 뭘 부탁하면 남편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 찾는 게 싫어서 부탁 안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내가 다 찾아주느니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쌓이고 또 감정이까지 올라오죠. 그러니까 또 비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비난과 경멸과 방어와. 그 다음 어디까지? 자, 근데 방어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요 밑에 나와 있죠. 청소를 끝내지 못한 건 미안해. 그런데 스펀지를 못 찾아서 그랬어. 책임을 인정하는 거. 맨날 늦잖아. 이러면 아, 내가 늦어서 미안해. 근데 내가 맨날 매일 늦은 건 아니잖아. 생각해봐. 이렇게. 책임을 일부 받아들이는 게 이 방어 안 하는 태도인 거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탐쌓기. 자, 이렇게 여러분 지내본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돌담을 쌓은. 저희 남편 저한테 이렇게 반응한 적 있어요. 저희 남편 그때 표면적인 이유는 브라드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그 책 읽으셨어요?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가 깨진다고 침묵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업주부고 여자는 하루에 35,000단어를 말해야 되는데 아이하고 있으면 말할 수도 없는데 집에 와서 침묵 기도를 말하는 남편이 침묵 기도하는 걸로 느껴졌을까요? 저를 거절하는 걸로 느껴졌을까요? 네, 저를 아주 수동적으로 거절한다고 느꼈죠. 그런데 남편한테 나중에 싸우면서 나를 그렇게 거절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한 번도 너를 거절한 적이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희가 CCTV를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저희 남편 저는 그때 제가 비난하고 화내고 하니까
담쌓기 1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담쌓기 하면서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말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그 시간 저희는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꽤 길었고 힘들었고 그랬지만 도대체 뭐가 힘든지 왜 힘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세월이 그냥 가버리는, 그러면서 아이는 자라버리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때 여기 백반이 생겼었어요. 제가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했을 거잖아요. 전 그때 사실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우울증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날마다 죽고 싶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뭐 정신과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우울과 불안이 다 갔을 거고 아이는 그 스트레스를, 오늘 보니까 여기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백반이더라고요. 그 백반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극단적인 영양 불균형 또는 스트레스. 잘 먹이지 않은 적은 없으니까 스트레스겠죠. 아이는 정서적 약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정서를 그대로 10세 이전에는 다 전이해서 다 경험하죠. 자, 이 4개를 스탑하셔야 되죠. 부부관계 4가지도 이거 스탑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말의 능력과 중요성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죠. 정말 많죠. 4개만 해놨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예.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제가 이거를, 저희 남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강의 준비한다고 있다가 다른 내용이 보이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말이 보이니까 내일 말씀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강의 안에도 말씀은 들어있어. 말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랬더니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가장 입과 혀를 보존하기가 힘든 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 아쉽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웃고. 참 맞아요. 이게 참 부부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독설 쏟아놓지 않잖아요. 사회적 관계에서. 근데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입과 혀를 잘 쓰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지금 더 이상 독설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난도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뭐 아주 가끔 할 때가 있지만 뭐 훨씬 수위가 낮아지고 분노는 다 조절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아이메시지로 말을 하는 거죠. 자, 말의 영향력에 관한 실험인데요. 이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어떠세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네, 이걸 파동설로 설명하더라고요. 파동. 말의 파동이 밥에 있는 수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 근데 그 수분에 영향을 미친 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이 책이에요. 이 책 아시는 분 있으시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거 일본의 어느 그분이 전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을 샤알에 떠놓고 그 물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워, 예뻐,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1분 동안인가 그 물이 굉장히 아름다운 육각형이 된대요. 그거를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여기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고 근데 멍청이, 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하면 물이 진짜 찌그러진 그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게 돌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이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언어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힘든 말들도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깨닫고 그 말들이 순화된 것들, 그게 이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되게 많이 변화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비난하시면 안 되는 거죠. 비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진정한 대화를 우리가 방해하는 게 뭐 있을까요? 판단하는 거. 저희 남편 되게 싫어해요. 너는 게을러. 너는 게으르다고 한 적은 없지만 딱 한 번 게으르다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언짢아하더라고요. 그다음 다시는 쓰지 않죠. 예.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쁘다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암시하는 말. 그다음에 강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 그 다음에 책임을 부인하는 말.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같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잖아.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비교하는 말 싫어하죠. 그래서 다른 집 얘기하게 되잖아요. 싸울 때. 저도 가능하면 비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하게 되면 상대가 굉장히 불쾌해하죠. 이런 말들로 싸움이 난무하면 소통 자체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너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힘들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이거를 나눠야 돼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있어요.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의 1단계는 이 비폭력 대화의 그 배경은 굉장히
아주 깊다기보다는 설명할 게 많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연민을 갖고 서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대화 방식이 뭔가 고민해왔다. 우리는 그 반대쪽의 말에 너무 익숙하다. 근데 서로 연민을 가지고 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대화에는 너무 익숙하지 않다. 그게 비폭력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감정의 형용사를 써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해보면 상대방의 감정이 확 누그러지는 게 느껴져요. 제 감정도 누그러지거든요. 자, 저희 집에 저희 남편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가 자기 일이었거든요. 해서 갖다 놓는 거. 근데 저희 남편 그런 거 빠리빠리하게 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5개 재활용 쓰레기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가 34평인데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럼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갖다 버리면 남편이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 거야. 내가 몇 번 하면. 그러니까 또 저는 하다 보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남편도 비난했겠죠. 그런데 비난한다고 들어요? 안 듣죠. 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죠. 수없이 반복되어 왔는데 자, 제가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제 감정이 좀 누그러졌을 때 아,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안 거죠. 자, 예죠, 예. 관찰, 첫 번째 관찰의 핵심은 뭐예요? 객관성. 100이면 100명 다 동의할 사항만 얘기한다. 당신이 게으르니까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 내가 당신이 약속했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한 걸 봤을 때 이게 객관적 관찰이잖아요. 그 다음 내 감정을 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억울하고 화가 났어. 그럼 내가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억울하고 화가 났는지 보는 거죠. 저는 남편이 제 요청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저를 무시한다고 해석됐어요. 예,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됐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약속을 어길 때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존중받고 싶어. 나와의 약속을 지켜줘 이 얘기죠. 그럼 네 번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긍정적으로 의문형으로 표현하기. 당신 다 쭉 붙여서 하면 당신이 하기로 했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약속한 시간에 해주면 내가 그 일까지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저희는 주말에만 하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또 한 번을 더 가야 되는 거죠. 일주일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부탁. 그래서 제가 감정이 많이 누그러지고 친밀감이 많이 깊어지고 나서는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이 가라앉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메시지로 제가 이렇게 감정들을 표현해 보면 남편이 이전보다 제 요청에 훨씬 더 쉽게 응하는 장면들을 제법 관찰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선순환으로 돌리기 쉽지 않더라도 이거를 10번에 한 번, 처음에는 뭐 5번에 한 번 이렇게라도 실천해 보시면 그 남편의 태도를 보면 그 다음에는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결혼 생활 한 기간이 부인 부부일수록 이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길잖아요. 그 역사는 관계의 기쁨의 역사에도 있겠지만 관계의 상처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복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용서 작업을 하시라. 사건 바이 사건으로 하시라. 그래서 자이가르닉 이펙트라는 게 있으니 그 지나간 거라도 다시 얘기할 때는 좀 그거 공감해주고 나라도 그렇게 느꼈겠다고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그 사건에 얽힌 내 감정을 얘기하면 상대는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는 싸우고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그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또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좀 더 공감된다면 나였어도 그렇게 느꼈겠네. 그리고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스카펙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도 의지고 결단이지만 용서도 결단이고 의지예요. 용서해도 감정은 올라와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용서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존 가트만 박사에 의하면 바퀴벌레 집에 갇힌다. 우글우글한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 집에 갇힌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 감정의 밀물 상태, 막 부정적 감정이 막 치고 올라오는 그 상태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또 서운한 감정이 서로 안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횃불 트리니티 거기 오래 계셨던 김용태 교수님이 그 필러신학교 가족치료학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쓰시는 표현인데요. 자, 작은 일에도 빨리빨리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당연하게 여기면 화나잖아요. 그러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죠. 저희 남편 저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 많거든요. 저 면허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까 면허가 없다니까 팀장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마치 뭐 이렇게 외계인을 보듯이 보셨는데, 자, 그럴 때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나를 라이드 해줘서 고마워,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시간인데 맞춰서 와줘서 고마워, 루틴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죠. 부부의 삶이 루틴이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루틴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 작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정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바빠서 좀 안 하면 남편이 물어봐요. 내가 도시락 싸줘서 고맙지, 내가 데리러 와줘서 고맙지. 깨알 생색. 상대가 고맙다고 안 하면 내가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서운한 감정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김용태 박사님은 상담의 대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알아주는 상담의 대가죠. 정말 레전드죠. 근데 이분이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내담자를 수십 년을 만나보니 감사도 부정적 감정도 작을 때 표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떨 때 표현하는 거? 작을 때. 뭐가 병이 되나? 그거를 쌓아놓으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남자를 수십 년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작을 때 깨알 감사하고, 작을 때 감사 안 하면 생색내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생색내요.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지. 저희 남편은 정보 찾아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다다다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아내는 모르는 게 없네.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았어? 이렇게 하면 얄밉기도 하고, 어떨 땐 얘기하지 말까 싶기도 해요. 얄미워가지고. 자, 깨알 생생. 그럼 나 좋지. 이렇게 제 뜻도 얘기하죠. 그 다음 이 작을 때 표현하는 거. 작을 때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서운함은 분노의 형태로 터져요. 어떤 식으로든. 수동적인 사람은 담쌓기로 터지고, 적극적인 사람은 폭발적 분노로 터지거든요. 터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작을 때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도 서운함도 생색도 작을 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황혼이혼은 상담실에서도 못 말린다. 왜요? 어디서 틀어졌는지 몰라요. 나 관계는 너무 나빠져 있는데 그 뿌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엉킨 게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면 뭐예요? 그 엉킨 지점을 계속 찾아내잖아요. 여기서 엉켰을 거다, 저기서 엉켰을 거다, 이래서 감정이 상했을 거다, 이러니까 비난받아서 이랬을 거다. 이것들을 다 분석적으로 엉킨 지점을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바로잡는 게 상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이라도 하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인생 20년 지난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 작업을 코로나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붙어 있으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교회도 안 가고 갈 데도 없고 맨날 붙어 있고 서로 너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작업들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죠. 서운한 감정이 쌓이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배우자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 표현하셔야 되고, 그렇죠?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지 민감하게 보고 표현하셔야 돼요. 요새 또 제 남편을 자세히 잘 관찰해 보니까 하여튼 제 남편은 그 깊은 친밀감,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 이런 시간에 오가는 정서적 교감, 이런 거에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걸 새롭게 또 알겠더라고요. 34년 됐는데. 참,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관심이 없었나요?
헷갈려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친밀감을 증진시키려면 배우자가 얘기하는 동안 주의를 집중하고, 자,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 꼭 기억하세요. 그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 싸울 수도 있어요. 어색해요. 뭐 할지 몰라요. 그래도 지속해 보세요. 주의를 집중하고 배우자의 장점에 초점을 기울이고 많이 칭찬하고,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건강한 결혼은 강한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왜 무슨 얘기겠어요? 강한 두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고 조율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참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저희 오늘 오기 전에 저 부부 상담 했는데 그 부부는 남편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전혀 몰라요. 왜? 아내가 담 쌓기 하고 관계 안 하니까, 역할만 하니까.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편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내래. 아내는 그 말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내가 좋으냐 물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서. 아내는 참고 다 해주니까. 근데 관계는 깨지기 직전. 그거를 지금 바로 잡는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두 분이 열려 있고 이러니까 바로 잡혀지는, 그리고 남편이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아내도 빨리빨리 자기를 표현하고. 자, 이럴 때 여기서 스탑해서 자기를 표현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 표현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담자들이 그 지점에서 헷갈려요. 표현하지 않아 놓고 상대가 내가 표현했는데도 몰라줬다고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표현 안 했더라도 알아서 해줘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나를 표현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은 걸 상대방이 알 수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폭력적이면 표현 못하죠. 그렇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면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성장사에서 찾아야죠.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자, 문장에서 나를 사용하면 I 메시지가 되고요. 비폭력 대화처럼 얘기할 수 있고, 너를 사용하는 문장은 많은 경우에 비난이다. 칭찬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쓰지 말고, 비난할 일이 있더라도 한 가지 칭찬의 말은 하고 하도록.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의 핵심이 뭐였어요? 맞장구 치고 추임새 넣고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거죠. 비난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이 친밀한 시간 가질 때 이것들을 연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존 스카펙 박사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회복되더라. 그러면 아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왜 억울해라고 반하지 마시고 그 억울한 이야기를 그냥 들어보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감이 안 되면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치유적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친밀감 쌓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5대1 이상의 상호작용.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센터에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보니까 긍정적 상호작용 대 부부의 부정적 상호작용 1대1 정도 돼 모시더라고요. 부부 상담하러. 근데 상담하면 3대1 이렇게 올라가면 관계가 좀 좋아지고, 4대1 올라가면 상당히 좋고, 거기다 조금 3대1로 내려가고 2대1로 내려가면 또 약간 나빠지고, 요 파도를 타다가 4대1, 5대1로 안정적으로 되면 부부관계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건 과학이거든요. 존 가트만은 부부의 그 상호작용을 과학으로 만든 게 이 사람의 기여잖아요. 네, 그렇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의 상호작용 비율 보세요. 0.8대 1이에요.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0.8 있잖아요. 근데 이혼을 결심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부정적 사건을 훨씬 강하게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부정적 사건 하나를 상쇄하는 데는 5개의 긍정성이 필요한 게 우리 뇌의 구조래요. 그래서 그렇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비율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일에 부부 데이트하기, 마음을 나누고 친밀감을 쌓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아까 어떤 분 그 키워드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 돌보기로 계약한 사이가 부부다.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부는 신뢰했던 건 맞아요. 존중도 했었죠. 근데 서로 돌보지 않았더라고요. 돌봄이 빠진 것도 건강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는 끊임없이 경작해야 된다. 컬티베이트 해야 된다. 화초를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잎이 말랐는지, 병충해가 있는지, 꽃이 피었는지, 땅이 척박한지 늘 살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살펴야 되는 게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젊은 애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좋은 차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전 뭐 면허도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10년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다 마모될 거 아니에요. 뭐 녹슬겠죠. 그것처럼 관계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어떻게 경작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고,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우선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했고, 서로 어떻게 친밀감을 쌓는지 알지 못했고,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겪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이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브루스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자, 이게 교회에서 하는 강의인데 사실은 이게 성경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흐름의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예수전도단 멤버고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에 오셔서 중독 세미나를 한번 저희 교회에 사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일주일 내내 들으러 간 적이 치과 의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치유사역자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기억나는 한마디가 뭐냐면, 회복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의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식인 거예요. 그게 지식이거든요.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시면서 이 관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거는 복음 안에서 저희 남편 주장처럼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에베소서에 있는 성품의 열매 있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냥 되겠죠. 그 맺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맺을 때까지 아이는 자라고 60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못 맺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 성장 이전에 이런 구체적인 지식들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해야 맺을 수 있는 성품의 열매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을 행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나누기로 결정하는 거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 참고도서예요. 이건 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오카다 다카시의 애착 수업은 부모 역할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비폭력 대화는 워낙 유명한 책이죠. 비폭력 대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다음 존 가트만의 부부 감정 치유는 일반적으로 읽기엔 좀 어렵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그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은, 이거는 애착 유형별로 관계 역동을 본 책이거든요. 나름 재밌어요. 그다음에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뭐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책은 진정한 자녀 사랑, 내비게이터 출판사, 그거는 자녀 교육서죠. 10세 이전의 아이들의 자녀 교육서가 그 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게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꼭 이 내용이 네네. 네. 네. 그게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선생님. 제 집사님이신가요, 남편분이? 그런데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느낄 때 사랑의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면 사랑의 영향력 자체가 없으니까,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실제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쵸? 근데 남편분은 되게 억울하신 표정이시거든요.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모른단 말이야. 그럼 자, 남편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아니, 집사님의 사랑의 언어? 네네. 아니, 집사님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시냐고요. 봉사할 때.
그러면 남편한테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죠. 선물. 그것도 요청하셔야죠. 예. 요청하셔서 남편분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셔야죠. 생일에 선물을 근데 안 하세요? 다양하게. 그런데도 요지부동.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집사님이 저는 풍부하게 사랑 표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배우자와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리액션을 안 하는데 별로, 제가 늘 리액션을 방청객 수준으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리액션 없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분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남편분은 나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남편분은 어떠신가요? 그러세요. 하여튼 사랑을 남편이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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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애착 유형 검사 해보셨어요? 애착 유형 검사 해보셨어요, 남편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모르긴 해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남편분이 어쩌면 회피형 애착을 형성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남편은 그냥 혼자 있고 정서적으로 좀 거리가 있고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을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분일 수 있고, 아내는 훨씬 더 다가가 친밀감을 느끼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은 계속 정서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데 에너지를 쓰고, 아내분은 애착 유형 검사 해보셨어요? 네, 어떤 형이에요? 네. 하셔가지고, 그거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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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느끼시면 그러실 수 있죠. 그럼 힘드셨겠다. 예, 힘들고 혼자만 계속 사랑하는 것 같이. 예, 집사님 사랑 표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남편이 좀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차이를 알겠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향후의 관계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내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 예, 예. 불안형하고 회피형이 어떻게, 그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 그 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게 불안형과 회피형의 커플이에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회피형은 도망가고 불안형은 쫓아가요.
예, 그래요. 불안형은 집착하니까 쫓아가고 회피형은 정서적 거리를 두고 싶어 하니까 계속 도망가는. 그렇지만 불안형은 회피형이 가끔씩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간헐적 강화 때문에 그 관계를 떠나지는 않는. 그렇게 벌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라면 회피형이 좀 더 불안해하고 정서적 거리를 좀 더 가깝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셔야 되고요. 남편분이 만약에 회피형이시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불안형이시라면 남편한테 조금 덜 집착하고 남편이 원하는 정서적 거리를 확보하는데 내가 좀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안전하게 느낄 거예요. 네. 궁금하시면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 그 책을 보시면 그 역동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두 분이 해보셨는데 그렇구나. 네. 자, 비난을 멈추고 자기를 표현하고 친밀감을 쌓고,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변할 거예요. 비난을 멈추고 나를 표현하고 친밀감을 쌓고, 세 가지만 하셔도. 그렇죠? 근데 이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고 강의죠. 그러니까 학교 형태라면 이거를 하고 또 소그룹에서 나누고 또 적용한 걸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적용해서 삶이 변하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잖아요. 제자 학교, 가정 학교 이런 거. 근데 지금 학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갈급함이 있으시다면 실천하시면 관계는 변합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저는 그걸 보잖아요. 예, 이렇게 해보시면 되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